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고요.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 그리고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완전체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점잖아지셨어요? 못 뵙던 사이에. 아닌데 그건 아닌 거. 왜? 너무 오래 못 보니까. 네. 약간 내외하시는 거예요? 기가 빠진 거예요. 아 진짜요? 매주 기를 받다가 기가 빠져가지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네. 아 근데 정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간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야기도 못 나누고. 아 그렇네요. 저 정말 수다 고팠어요. 교수님과 소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바쁘셨잖아요, 너무. 네, 제가 그동안 한글날 프로그램을 하나 그동안은 이제 방송에서 어찌 보면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전에 영화 시상식에서 황정민 씨가 배우를 숟가락 하나 얹는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굉장히 편안했구나, 우아했구나. 그 뒤로 가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셨구나를 제가 제작을 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빠졌다고 이 두 분들이 방송을 안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잘못일까요? 이분들의 잘못일까요? 안 차려주면 안 먹어. 먹어 좀.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좀 고민을 했는데 포르투갈 총선이 최근에 있었다고요. 네. 예, 우리가 보는 세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감기요?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요, 감기는 아닌데 네. 약간 잠긴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문학계의 베토벤으로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맞지, 네, 인문학계의 베토벤. 베토벤이 목소리가 좋았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없어요. 아, 그렇네요. 그럼요. 베토벤 노래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걸 목소리가.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 베토벤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때서에 나오지 않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그건 아닌데 베토벤의 일기를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은 이쪽 그 축농증 같은 걸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베토벤이 이렇게 목소리가 좋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 일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리고 살짝 죄송해요. 머리 모양만 보고 베토벤 했는데 생김을 비교해도 약간 훨씬 더 우위에 있죠. 베토벤이 영양실조. 그렇구나. 그냥 음악만 좋았던 걸로. 베토벤은 사인 아세요? 왜요? 사인 모르시죠? 몰라요. 그 금속 중독이에요. 아 그래요? 수은 중독. 수은은 어떤 때 있었을까요?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베토벤의 그 악보 사이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걸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당시에 그게 라인강이었는지 하여간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베토벤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거기서 그때 이제 공업 이 수나 이런 것들이 마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환경 그런 개념 없잖아요. 그런 개념 없을 때니까 다 쏟아부어 수은 중독. 거기서 이제 살던 물고기가 또 바로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수은 중독으로 죽은 것으로 그렇게. 그렇죠. 외로웠고 힘들었고 열등감도 많았고 당시의 작곡가들도 교육을 잘 받았는데 베토벤은 초등학교 중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았고 평생을 모차르트랑 비교해서 살았고 그리고 저는 근데 그런 열등감이 너무 좋아요. 어떤 거요? 좀 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베토벤이랑? 이제 아까 네네네. 근데 인문학계 베토벤. 비슷한.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네이밍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또 잠깐 광고를 하자면 따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광고하시죠. 광고하셔야죠.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방송을 여는 그 방송의 오프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마음을 정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것만 지금 따로 모아서 계속해서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애나 정연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애나 정연주. 거기 구독자분이 한 분이 제가 그 방송에 월간 임상훈으로 임상훈 소장님 모시고 방송을 하는 그 꼭지를 올렸는데 보시고 인문학계의 베토벤 같으시다고 일단 외견상 그리고 또 하나 그날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탁월한 통찰력에 당신이 무릎을 치면서 들어서 멍이 들었다고. 약간 과장된 화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문학계 베토벤으로. 근데 성질이 베토벤인 걸로.
제가 성질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아까 그 열등감. 그 열등감 이게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주의나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완벽주의라는 것은 그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완벽하고 싶고 그게 안 되니까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열등감도 그런 것 같아요. 열등한 사람들은 열등감이 안 걸리죠. 안 느껴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은 꾸준히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난 이제 그런 거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는 보통 본인이 고통만 받지 않는다면은 물론 근데 고통을 받죠. 그쵸. 근데 그게 심하지만 않다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고통을 받으니까 그거는 이제 정신건강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문학계의 베토벤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등감까지 왔잖아요. 저희 방송이 이렇습니다. 옆길로 새도 뭔가 얘기가 되고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클래식 가뿐클이 됐었는데 네, 우리 이용준 교수님이 또 엄청난 클래식 애호가시잖아요. 아니 요즘에 그거 모르세요? 요즘 클래식 안 들으세요? 오페라 안 들어요. 뭐 들으세요 그러면? 말씀하시죠. 요즘에는 누구 들으세요? 요새 트로트에 빠져. 송가인이요? 네, 트롯의 클라스 디바 송가인. 저 완전히 송가인에 빠지셔가지고 갓가인 팬이 여기 또 한 분 계셨구나.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노래 찍어? 뭐 전체 다 정신 못 차립니다. 뭐. 오시는데 이제 운전을 하고 오시는데 차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는 그 왜 우리 우리 나이 또래도 안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교수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왜요? 아니 차가 가까이 오는데 쿵짝쿵짝쿵짝 소리가 차 밖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송가인.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노래를 잘해요. 노래 잘하죠. 진짜 잘해요. 우리 소리를 기본적으로 했던 친구기 때문에 맛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인정. 진짜 프로 중에 프로인 게 그 시장판 라이브인데 음정에 플래시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실력이죠. 그게 실력이죠. 소리꾼. 시장판에서 펄펄 뛰는데. 그래서 요새 저 오페라 안 듣습니다. 오페라를 버리고 송가인을 택하신 이용준 교수님과 다양한 음악 얘기도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재밌는 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퀄의 방송도 없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간 나시면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봐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 무슨 얘기하기로 했죠? 포르투갈 포르투갈. 떴습니다, 우리 지금. 자, 포르투갈 총선 최근에 치러졌다고 하는데 그렇죠. 포르투갈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날이 화요일인데 일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는 며칠이 되나요? 10월 6일인가요? 네, 10월 6일. 10월 6일 날 포르투갈에서 이제 총선이 있었어요. 근데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유럽에서 사실 그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미국이 당연히 그렇고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으로 가면은 대통령제를 완전히 순수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 아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히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의원 내각제가 많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이원 집정제 이렇게 국가들이니까 크게 이렇게 나누자면은 순수 의원 내각제 있고 순수한 대통령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순수 의원 내각제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영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왕이 있는데 국왕은 이제 형식적인 국왕의 국가의 상징적인 어떤 존재고 정치적인 행사 뭐 이런 거 없이 내각에서만 그다음에 이제 순수한 대통령제라 하면은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이 모든 걸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부통령도 결정하고 이제 파트너로 이제 같이 나가잖아요. 미국과 같은 나라들. 미국이. 그리고 이제 세크레터리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장관이라고 똑같이 부르지만 미니스터하고 우리는 거기는 미국은 미니스터라고 안 하잖아요. 세크레터리라고 하는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보조하는 이런 국무장관이라고 국무위원들이 국무위원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다고 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중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우리 한번 하지 않았던가요? 네, 했었어요. 한번 했었죠. 복습하죠, 뭐. 이제 프랑스는 이원 집정제라고까지 부르지는 않지만 대통령제라고 흔히 하지만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총선 따로, 그러니까 대선 총선이 따로 이제 있죠. 물론 미국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총선에서 결정된 그 의회의 권력, 그거 거기서 이제 총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통령하고 같은 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아닌 경우가 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수당의 총리를 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해봐야 저 의회에서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까이니까. 예. 그러니까 샥시락하고 조스팽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죠. 그때구나.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2번 정도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동거 정부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시락 대통령이 그 과거에 미테랑 대통령 때 한번 총리를 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그렇죠. 첫 번째 반대로 거꾸로. 첫 번째 동거 정부였고 그다음에 시락이 대통령 된 다음에 또 한번 당했죠. 이제 조스팽 총리가 사회당에서 총리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삐걱삐걱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편한 동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죠. 그렇죠. 네, 민주주의예요. 맞아요. 사실.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 게임을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 인내력이 필요해요. 아 답답해서 못 보겠네. 이런 민주주의를 못 봐요. 그냥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이제 오늘은 포르투갈 얘기하고 기회가 되면은 또 우리가 오스트리아 얘기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하고 이럴 텐데 이 우리가 이제 서구의 정치제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좀 볼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익숙해지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저렇게까지 비용 들여가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최대한 공평하게 그리고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민의를 반영을 하겠다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면서 비용이 들여가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이제 그 중간 정도 있다면은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프랑스에 많이 가깝죠. 현재의 그러니까는 그 육공화국 이후부터 이제 프랑스하고 가까운 다만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약간 이 얘기도 했으니까 이제 복수 삼아서 하자면은 원래는 프랑스 같은 이원 집정제 국가라면은 대통령이 의회를 통제할 수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통제는 안 되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죠. 그게 의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있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갖고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안 갖고 있다는 것이 약간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의원 빼가기 막 이상한 변칙을 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게 있다면은 뭐 깨끗하게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한나라당 당시 이름이 뭐였지? 하여간 그때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었을 당 이름이 그때는 뭐였는지 당 대표일 때 그때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 이제 일종의 그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거를 제안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도 그리고 저쪽 한나라당 지지자도 그걸 이해를 못했죠. 왜 저러지? 그 있는 권력을 왜 주나? 근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 정치가로서 말고 한 인간으로서 너무 결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 인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었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굉장히 그 결벽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르투갈도 이원 집정제하고 약간 비슷하다. 근데 영국하고 제가 아까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프랑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국 쪽으로 더 가까운.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권한이 있고 대통령은 이제 의회를 이렇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데 실제의 그 통치는 총리가 하는 거로. 그러니까는 영국 쪽에 가까운, 다시 말해서 의원 내각제에 가까운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 권한은 총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르투갈에서 총선이 있었어요. 어떤 결과를 좀 보일까요? 그 포르투갈이요. 전통적으로 특히 74년인가 그 70년대에 74년일 거예요. 그 큰 혁명이 한번 있었어요. 원래는 군사 쿠데타였는데 사실 포르투갈도 알고 보면은 과거에 식민지 브라질도 그래서 포르투갈어 쓰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어 쓰는 나라는 좀 있어요. 그 나라 이름도 포르투갈어로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근데 그렇게 이제 과거에 이제 식민지도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큰 나라였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식민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20세기 들어오면서 식민지 관리에 대해서 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거 그 놓기는 아깝고. 근데 그 세상이 이제 점점 인권과 민주주의와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막대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서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골머리를 앓을 때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식민지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군부와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칠게 그냥 뚝 하자면은 군부가 더 좀 인권 의식이 있었던 그런 오히려 그래서 그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쿠데타를 일으킨다면은 인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국민은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이 그 반쿠데타로 이제 나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포르투갈은 특이한 게 쿠데타로 시작했는데 시민혁명으로 끝난 거예요. 시민들이 동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체제, 앙시eng 레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전복이 되고 새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인권에 가깝고 민주주의에 가까운 그런 정권들이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바람직한 쿠데타네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그렇게 모르겠지만 해도 되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결론은 시민이 이제 결정을 할 문제죠. 이게 이제 그렇죠. 바람직한 쿠데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어쨌든 간에 동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결국은 그 뭐 성공했다 혹은 뭐 선한 군인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시민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선한 쿠데타도 저는 쿠데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로 사회당 정부가 좀 많이 집권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럽의 많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 초창기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좀 이럴 때는 좌파만 놓고 보자면은 사회당보다 공산당이 좀 더 세력이 강했죠. 네. 대부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산당이 소수 좌파가 되고 사회당이 이제 다수의 좌파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역전 현상이 70년대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딱 갈라지죠. 이제 포르투갈도 이제 그 사회당이 그러면서 계속 이제 집권을 이제 중도 우파하고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참이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당했죠. 2008년도에 한번 이제 금융 위기 한번 맞았고, 그 다음에 남유럽 국가들이 2011년에 그렇죠, 그리스 크게 한번 당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포르투갈. 그러니까 2007년, 8년 그때 이제 금융위기에는 전 세계 미국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한 번씩 덮쳤잖아요. 네. 이제 그때 우리도 좀 시달렸는데 포르투갈도 그때 시달렸고. 근데 그때 집권을 좌파가 했었어요. 사회당이. 근데 어떻게 잘 넘기긴 했어요. 근데 2011년에 또 한 번 터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버티지 못하고 우파로 이제 갈아타버린. 그렇죠. 이제 정권을 교체해버린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파가 이제 권력을 잡으면은 우파가 잡든 좌파가 잡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런 금융 위기 이후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돈을 쉽게 얘기해서 빌리잖아요. 네네. IMF라든가 뭐 등등 국제 그 금융 기구로부터 이제 돈을 빌려 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꿔주나요? 이제 와서 참견을 하잖아요. 너 와서 누구 뭐 저건 너무 방대해. 이거 좀 줄여. 얘는 뭐 쟤네는 뭔데 저러고 있어. 잘라. 뭐 참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극도의 긴축 경제 체제로 돌아서죠. 그때 우리 많이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그리스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도 전통적 어떤 그 좌파 정당이 그때 이제 거의 몰락을 하고 시리자라고 하는 그 급진 좌파 세력이 이제 그때 집권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상이 이제 그 좀 보수적인 그리고 안정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은 되게 무섭게 보죠. 급진 좌파가 그리고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서유럽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인가요? 과거의 냉전 시대 때에 그리스가 위치가 동쪽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서유럽 입장에서는
위치상으로 보면 그리스가 저쪽 소련하고 가까웠던 그런 쪽이.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 공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서구 사람들은 생각은 그리스는 마음의 고향이고 우리 문화의 원천이고 뿌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만은 안 돼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신경을 써서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에서 급진 좌파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보통 트로이카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은 유럽 연합 집행부, 그다음에 그 유럽 중앙은행, 그다음에 IMF. 이 세 개를 이제 트로이카라고 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돈을 이제 누가 이제 손 벌리면은 그래? 그럼 어디 봐봐 까봐. 그래서 이제 기업들 까보고 국영 기업들이니 뭐 저기 다 해가지고 그거 조종하고 너 이거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옛날에 미셸 껑두스라고 하는 그 왜 IMF 총재 맞죠. 우리 국민들 그 당시 기억하는 분들은 저승사자라 그랬잖아요. 까만 가 쓰고 오는 저승사자라고 프랑스 양반인데 이제 그런 행동을 이제 그런 행세를 하는 거죠. 그리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리자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그 파트너가 저기였죠. 그러니까 유럽 연합 측이니까 유럽 연합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메르켈 총리하고 엄청나게 많이 그랬는데 결국은 시리자가 손을 들었죠. 뭐 어떻게 방법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손을 들고 돈을 받고 극도의 긴축 경제로 이제 들어갔죠. 그랬는데 포르투갈도 그때 비슷한 시기에 당했단 말이에요. 2011년 그 즈음에요. 그 왜 피그스, 그 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모욕적이죠. 피그하면 P-I-G-S. P가 어디냐면 포르투갈, I가 이탈리아, G 그리스, S 스페인. 이 남유럽 국가들이 그때 한 방에 그 2011년에 날아가면서 그 돈 빌리러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피그스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꼴을 이제 이 나라들이 당한 거죠. 이런 장면은 누가 해요? 언론에서 하겠죠. 창의적인데 되게 진짜 기분 나쁘죠. 그렇죠. 해도 너무 기분 나쁘게. 영국 언론에서 하지 않았을까? 영국 언론이요? 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 언론이 이런 걸 잘 하죠. 못됐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도 이제 그때 비슷한 운명에 떨어지는데. 근데 이 참 재밌는 게요.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다 그런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기 스페인도 비슷한 그런 위기에 처하면서 스페인은 저기 국민 사실 이 장명이 이제 보통 왜 그 피플스 파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보통 우파 정당이 이 이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이제 바꿀 때 이거를 보통은 그러니까는 민중당 이렇게 버리면 이게 좌파 냄새가 확 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렇게 번역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국민당 그렇게 나오죠. 국민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People's Party 이게 국민당 피플을 국민으로는 잘 안 치잖아요. 이게 조금 이게 맞지는 않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인민, 민중 이 말에 대해서 노동 뭐 이런 거에 거부감을 대해서 갖고 무서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날을 갖다가 근로자의 날이라고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노동자라 그러면 네가 왜 노동자야? 교수 노조 그러면 교수가 왜 노동? 맞아요. 자기들을 격화시킨다. 아니 나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자기를 격화시킨다니. 노동자가 되면 격화되는 거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엄마들이 애들한테 야 공부해. 공부 안 하면 너 노동자밖에 안 돼. 뭐 이러는데 공부를 해야 노동자가 되지. 그러니까 근데 딱 선을 그어 놓은 거죠. 뭔가 이렇게 뭐 블루 칼라는 노동자, 블루 칼라가 아닌 뭔가 화이트 칼라들은 노동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언어적인 지배를 받았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최근에 저 왜 그 도올 선생도 그 지적을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하여간 그 이제 여담이었고 그러니까는 그 보통의 경우 이제 아까 스페인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스페인에서도 그 중도 우파 이게 이제 저 피플스 파티예요. 말하자면 저 우리나라에서 국민당으로 번역을 했지만 민중당이라고 하는 것이 민중이라는 말의 색깔을 우리가 좀 이제 걷어낸다면 그리고 이제 사회당 보통 이렇게 이제 하는데 스페인이 그때 그런 일을 당하면서 포데모스라고 하는 새로운 또 좌파 정당이 등장을 하죠. 이거 포데모스 같은 경우에는 저 스페인어로 포데모스가 we can 이 뜻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포데모스. 그런데 그 새로 등장을 하면서 그 이게 정말 그 말 그대로 풀뿌리 정당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시민 쿠데타라고 하는 책을 하나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요.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시민 풀뿌리 민주주의의 사례를 이 저자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2년 동안 돌면서 취재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리자는 결과적으로 좀 실패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 사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긴축 그 경제로 돌아서면서 결과가 좋으면 괜찮았는데 결과 안 좋았고 어쨌든 거기에 그다음에 포데모스 뭐 아니 그거는 스페인의 포데모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례도 하나가 들어갔었어요. 박원순 시장의 어떤 서울시 정책에서 이제 뭐 하나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하여간 등등 이런 근데 그 내가 번역을 하고 바로 직후에 2016년 그 우리 촛불혁명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저자가 책을 조금만 늦게 썼다면, 그렇지. 엄청나게 큰 사례를 제대로 된 사례를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그게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아무튼 그 포데모스가 등장을 하면서 유럽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어유 큰일 났다. 옆에 이제 포르투갈까지 번지면 이제 난리 나는데 이렇게 되면서 급진 좌파 정당이 이게 또 솟아나지 못하게 이 스페인 사례를 보면서 이제 포르투갈 눈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의 시리자의 사례에 비해서 포르투갈을 세게 조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도 돈 줄 테니까 해 안 해 이렇게 만약에 위협을 했다면 포르투갈도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포르투갈이 위협을 덜 당했던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그런 것도 있긴 있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저기 이제 그 사회당이 다시 집권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포르투갈에서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2011년에 이제 그 우파가 아까 그 국민당 혹은 민중당이 집권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뭐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그 2015년 선거가 되게 재밌어요. 포르투갈이 뭐냐면은 그때 포르투갈의 우파 정당이 이제 좀 크다 싶은 우파 정당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2011년도에 집권을 했다 그랬잖아요. 2015년 선거에 오면서 둘이 합치자. 그래갖고 의원 내각제 국가들은 왜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살짝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래서 합쳐서 절대 다수를 만들어서 절대 이제 그 다수 정당을 만들어서 안정된 집권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전진하는 포르투갈. 이런 당을 이제 새로 이름은 멋있네요. 전진하는 포르투갈. 멋있죠. 최근에 프랑스도 마크롱도 뭐 전진하는 공화국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앞에 수식어가 그랬는데 그래서 선거를 2015년에 치렀는데 거기서 그 1등을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전진하는 포르투갈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2등을 사회당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좌파 정당 우파는 아까 큰 두 개 합쳐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파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대 다수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랬잖아요. 2등을 사회당이 하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도 작은 좌파 정당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놓인 거죠.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무슨 반전이 일어났냐면 그 아까 1등을 한 그 우파 정당 그러니까 전진하는 포르투갈. 근데 이 정당이 절대 다수, 그러니까 50%를 넘기겠다는 목표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50%를 못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연정 파트너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정 파트너가 없어. 왜냐하면 우파 둘이 합쳐버렸거든요. 합쳐서 50%를 못 넘는다 보니까. 합쳐서도 못 넘게 됐어요. 그러니까 1등은 했지만. 근데 연정 파트너를 찾으려니 없네. 나머지는 전부 사회당 이하 이제 좌파들만 이렇게. 그래가지고 연정 그 주도권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회당이 그 다음에 이제 연정을 이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그 전진하는 그 포르투갈 이게 중도 우파라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 사회당이 중도 좌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대연정이라고 해가지고 중도 우파, 중도 좌파가 이렇게 연정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 거대한 이렇게 중도의 그렇죠. 무언가가 탄생하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안정된 소위 말해서 여당을 이제 여권을 만든다. 뭐 이렇게 집권당.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회당이 난 안 해 이렇게 빠진 거죠. 그러면 얘는 할 수가 없지. 누구랑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당이 밑에 이제 더 작은 그 군소 좌파들하고 이제 하려고 그 좌파 정당들이 이제 이름이 좌파 블록 그 당 이름이 좌파 블록이에요. 좌파 블록이에요. 말 그대로 블록처럼. 그렇죠. 그거는 하나의 정당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좌파 블록이 그 옛날에 트로츠키주의자, 그다음에 마오이스트, 그 마오쩌둥 진짜 이런 사람 이런 이제 한마디로 급진 좌파 세력들 있잖아요. 이 모여가지고 좌파 블록이라고 하는 큰 당을 하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민주연합동맹 뭐 이렇게 이름은 좌파 같이 안 보이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그 포르투갈이 공산당이 되게 원래 전통적으로 강한 당.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공산당이란 이름을 유럽의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20세기 말로 오면서 점점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마하면 자꾸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을 자꾸 이제 다른 걸로 바꾸고 이제 뭐 그러는 추세였는데 포르투갈이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오래 유지한 그런 국가예요. 이걸 안 버리고 계속. 그랬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 포르투갈도 이제 이 공산당하고 녹색당하고 같이 그 민주연합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이거는 한 정당이 아니고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난 그것도 참 매력 있다고 봐. 왜냐하면 각자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이제 평소에는 이제 그냥 해요. 공산당은 공산당대로, 녹색당은 녹색당대로 각자 해. 근데 선거가 이제 한다. 그럼 바로 착 붙어요. 합해. 그래가지고 공동 전선. 그래서 단일 그러니까 저 후보를 단일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공산당하고 녹색당하고 어디가 더 세력이 세겠어요? 공산당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는 지방에 쫙 많이 퍼져 있는 것이 공산당이고 녹색당은 사무실도 하나 제대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까지 보통은 그렇죠. 사무실까지 열어줘요. 녹색당 왔으라고. 멋있지 않아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선거 끝나면 각자 또 이렇게 각자 도생. 근데 그게 이제 민주연합 동맹이라고 하는 뭐 우리말로 번역하니까는 이제 그런 것이지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여기 이렇게 이제 좌파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 중도 좌파인 그 사회당이 이 아까 말씀드린 전진하는 포르투갈하고 손을 안 잡고 나는 이쪽 좌파하고 한번 해볼래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회당이 다시 집권을 한 거예요. 그렇네요. 1등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은 연정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좌파 블록이나 이런 민주연합동맹이나 막 이렇게 컨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럼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랑 같이 해. 그럼 이쪽에서는 그럼 나한테 뭐 줄래? 이러면서 뭘 할 거 아니에요. 뭐 줄래가 이제 주로 이런 거죠. 정책적으로 이런 거는 너희 이렇게나 하면 안 돼. 그건 너무 우리 의견을 좀 반영해줘. 그렇죠. 우파적이야.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는 그래 그거는 오케이. 이거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하고 합의를 한 게 뭐였냐면은 그리고 결국은 좌파 그때 그 사회당을 제외한 나머지 좌파가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연정에 참여는 안 한다. 다시 말해서 장관 자리 없어도 돼. 나 안 받아. 그냥 나 너네 안 들어가. 난 야당으로 있을래. 단 무슨 투표를 한다든가. 그럼 난 찍어줄게. 그래갖고 사실상 투표를 하면은 이제 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상 여당은 소수 정당인데 소수 여당인데 투표를 하면은 이쪽에서 찍어주는 거죠. 이것도 특이한 어떤 케이스인 거죠. 근데 좌파 정당들이 이렇게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 합의를 하면서 합의 사항이 뭐냐면은 그리고 합의된 게 있고 합의가 안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합의된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연금. 그 당시에 아까 긴축 했잖아요. 그럼 연금을 어떻게 하겠어요? 깎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동결시키고 그거 철회.
연금 동결 철회. 그다음에 사회보장 어떻게 하겠어요? 긴축 경제를 하면은 그것도 자꾸 이제 축소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사용자 사회보장 그 지불금 축소를 철회해. 오케이. 그것도 사회당이 오케이. 그다음에 해고 어떻게 하겠어요? 해고를 쉽게 하겠어요? 어렵게 하겠어요? 쉽게 하겠죠. 그 당시에. 예. 쉬운 해고 정책 그거 포기해. 포기해요. 요 세 가지를 이제 딱 크게 세 축으로 하자면 이 세 축을 좌파 정당들에서 제시를 했고 사회당에서 오케이 그거는 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거 어떻게 쓰겠어요? 아 이것도 포퓰리즘 나오고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좌파가 말아먹을 일은 뭐 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합의가 안 된 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금융 부문을 좌파 정당들이 국유화시키자. 근데 이거를 사회당이 그거는 내가 못 받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안 해. 이렇게 삐걱삐걱 하는데 결국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정치력이죠. 네. 거기서 이제 이거 좀 하자. 이렇게 하면서 정치력이 거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 현 총리이기도 한데 그 코스타, 그러니까 안토니우 코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회당의 지도자로 이제 그런 거를 한 거죠. 그래서 받을 거 받고 못 받을 건 못 받고 이렇게 하면서 소수 여당으로서 2015년 선거 이후로 지금까지 2019년까지 끌어온 거예요. 좌파들을 끌어안아서 다수당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불안하죠. 와, 근데 엄청난 정치력 아닙니까? 엄청나네요. 정치력 엄청나고. 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고 거봐 말아먹었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2019년에 다시 20석을 더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단독 집권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못 하고 9석이 모자라서 단독 그 과반은 못 넘고 좀 전에처럼 그 조그마한 그 좌파 정당들 도움 받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재집권은 확실시 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뭐 국민들이 괜히 찍어주나요? 20석이 그렇게 확 늘어난 것이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우파 정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왼쪽에는 더 좌파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당이 여기 있다. 표를 어디서 가져왔냐? 양쪽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극우나 극좌에서. 아니 극우가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가져오고 왼쪽에서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당의 완성인 거죠. 근데 국민들이 왜 표를 줬겠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실적으로 나온 거예요. 나온 거죠. 이거 되게 바람직한 정치력 아닙니까? 이런 거. 이게 포르투갈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죠. 이게 성공 모델. 네, 성공 모델이라는 거예요. 네. 포르투갈에서 됐다 이거죠.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안 쓰잖아요. 그러게요. 잘 몰랐어요. 이 뭐 쓰는 언론이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그 사실은 그리고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면서 사회당이 긴축 경제를 받아들이고 긴축 세제를 이제 뭐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반대 다시 말해서 그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늘려주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포르투갈이 지금 계속 실업률은 10%대로 안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 분기 성장하고 있는 추세예요. 데이터가 나오는군요. 네, 데이터가 그래서 사실은 그 전 세계가 뭔가 든든해졌어 지금. 그렇죠. 뭐가 뿌듯하죠. 네, 사례를 들으니까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네, 실제적인 사례를 들으니까 뿌듯해졌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좀 포르투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그 조중동 신문 같은 경우에는 애써 무시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한 이거 뭐지 연구 사례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처럼 생각했던 그 금융 위기가 났을 때는 긴축 경제 바로 이퀄 딱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실제 사례를 실제 뭐 이렇게 사례로 보여준 거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 사례를 이게 이번 그 총선 결과로서 2019년 10월 6일 날 있었던 그저께 있었죠. 그 포르투갈 총선의 그 결과예요. 그래서 뭘 이제 새로 이제 내각을 꾸미고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되겠죠. 절대 과반은 아니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좌파 블록하고 연정을 하던가 아니면 지난번처럼 연정은 안 하되 이제 지원을 받는 식으로 전략적인 어떤 그렇죠. 연대를 하면서 공동 점선을 구축하는. 근데 사실상 이게 아까 이제 정치적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더 좌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다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력이라는 건데 다 들어주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또 그러면 안 해, 그리고 파기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계속 붙잡으면서 그 결과로 보여주는 이 포르투갈의 경제는 이렇게 싹 점점 키워놨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대단한 것이고. 실제 어떤 그 좋은 사례로 연구 가치가 높다. 이거는 꼭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을. 그래서 이번에 그 포르투갈 선거 같은 경우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일이다. 우리 내년에 총선 있잖아요. 네, 좀 각성하고 많은 정당인들, 정치인들이 포르투갈의 이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적용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는 저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내년 총선을 노리고 이제 제1 정당, 물론 지금도 제1 정당이지만 어쨌든 그 안정적인 의석을 노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실제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개발을 해야죠. 그 포르투갈의 사례를 한번 그 연구를 많이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피그스의 P에 해당하는 포르투갈이 해낸 이 어찌 보면 성과라면 성과, 큰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 알겠습니다. 정치력과 직관이 있고. 네. 저는 포르투갈 하면 축구밖에 잘 몰라갖고. 호나우두? 아니 뭐 저기 그 축구 우리 대표팀을 이끄는 벤투 감독도 포르투갈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르투갈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놀랍네요. 이런 정치력, 이런 게 정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정치가 실종돼서 지금. 맞아요. 정치도 좋은 사례, 그러니까 경제도 모델로서 좋은 어떤 그 연구 대상이 되지만 정치 모델로도. 정치 모델이죠, 사실상.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다른 나라에서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포르투갈이 가만히 보면은 되게 정치, 사이즈는 작죠. 포르투갈 전체 사이즈가 이제 한반도에 반이 조금 안 돼요. 되게 그래요? 예, 뭐 그러니까 남한하고 비슷비슷한 할래요. 그런데 근데 굉장히 그 놀라운 그런 어떤 그 잠재력을 많이 보여주죠. 리스본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갑자기. 다녀오셨어요, 리스본? 리스본 가본 적 없어요. 교수님은요? 아니요. 우리 포르투갈하고는 별로 안 친했나 봐요. 리스본이라는 카페는 가봤는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니. 고3 때. 고3 때. 어머, 언제적 이야기를. 거기 그때부터 담배 피신 거 아니에요? 어머, 잠깐만. 고3 때 거기서 뭐 하셨죠? 아니 그게 아니고 고3 때 친구들하고 잠깐 놀러 갔는데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큰 유리를 하나 깼어요. 자, 리스본이랑 카페였습니다, 여러분. 도시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유리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주인 만나면서 여러 번을 들락달락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물어드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인하고 친해졌어요. 나중에는. 그래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단골이 됐어요. 어디에 있던 카페입니까? 그게 어디냐면 압구정동. 압구정에 있네. 압구정동. 근데 지금은 없을 거예요. 사장님이 기억하시면 그때 고등학생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자, 오늘 포르투갈 총선을 공부를 해보면서 포르투갈의 이런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한 사례로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